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할 동안 도대체 미국은 뭘 한 겁니까? 완전 박살이 났다고요. 혹시 한국군과 미국군이 비공개 연합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연일 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미국 여론이 크게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도대체 그 훈련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미국에서 그 사단이 났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핸더슨입니다. 미합 중국 전략사령부에서 지난 25년간 몸담아온 직업군인으로서 저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군사적 상식과 전략적 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경험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평가해왔던 동맹국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해 가을 펜타곤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정보 분석팀에서 올라온 한 보고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제 불가 지역에서의 다자 연합작전 시뮬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군과의 극비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배경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개월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무인 시스템과 전자전 분야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은 기존 우리의 평가를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다고 분석되었죠. 정보 분석팀장인 데이비드 윌슨 대령이 작성한 상세 보고서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전술 시스템과 차세대 전자전 장비들이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개발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일정 수준의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흔들 만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윌슨 대령의 보고서는 제 그런 아니란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히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군의 실제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략적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고위 관료들 중 상당수는 한국 따위가 뭘 하겠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일부 강경파들은 이런 훈련 자체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주한미군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고 제안했죠. 하지만 훈련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운 자신감에 가까웠어요. 베테랑 대대장인 마이클 로드리게스 중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이번 훈련을 그저 일상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한국군의 무기체계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을 때 나타난 반응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정보장교가 한국이 최근 개발했다는 각종 드론과 전자전 장비들에 대해 설명할 때 몇몇 요원들은 그걸 마치 장난감 취급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론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반응이었죠. 사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합동훈련에서 미군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거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전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전 노하우까지 갖춘 우리에게 한국군과의 훈련은 그저 루틴한 절차에 불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 측에서는 예상외로 소규모 부대만 훈련에 투입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병력 수도 우리의 절반 수준이었고 사용할 무기나 장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어요. 윌슨 대령은 이런 태도는 한국군이 뭔가 감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대부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전명은 한울작전으로 정해졌는데 한국 측에서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측이 이번 훈련에 대해 언론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한미합동훈련이면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측에선 굳이 한국 전력 파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훈련 장소는 한국 남부의 한 산악지대로 정해졌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곳이었지만 우리 특수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 있는 환경이었어요. 산악전은 우리가 가장 자신하는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야간 작전 능력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전 정찰을 위해 파견된 팀이 보내온 보고서도 우리의 자신감을 더욱 부추겼어요. 한국군이 설치한 임시기지는 규모도 작고 장비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우리가 평소 훈련에서 사용하는 시설보다도 초라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 측 지휘관과의 사전회의에서 나온 한마디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김준호 대령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훈련 계획에 대해 설명할 때 아주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들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한국식 겸손함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우리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군에게 미군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까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원래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원격으로만 모니터링할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국 측에서 미군 고위 관찰단의 현장 참관을 제안해온 거예요. 아무래도 윌슨 대령의 보고서가 마음에 걸려 저는 한국의 임시 지휘소에서 직접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군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의외였어요. 미군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야전 텐트 수준의 소박한 시설이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제가 본 적 없는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가운데 놓인 대형 테이블 위로 떠오르는 3차원 홀로그램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산악지형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작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대령이 저를 환영하며 옆자리에 앉혔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곧 시작될 훈련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어 작전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적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적의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홀로그램 위에 12개의 푸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특수부대였죠. 점들이 서서히 한국군 기지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한국군 기술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작은 모니터를 켜기 시작했는데 각 화면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 대원들 각각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들이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어깨 위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처럼 선명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건 미세한 드론들이 근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한 거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팀원들에게 침투를 개시하라고 명령하는 소리였는데 그의 음성에는 평소와 같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뭔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홀로그램 위의 푸른 점들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군 기술자가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홀로그램 위의 점들 주변에 작은 빨간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모니터 속 대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어색해지는 게 보였어요. GPS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원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겪는다는 건 명백히 비정상적이었어요. 김 대령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각 장비의 고유한 전자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교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그 직후였어요. 모니터 속 대원들의 시야가 하나둘씩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작동을 멈춘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눈을 하나씩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김 대령이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각 장비의 고유한 전자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교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각각의 장비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홀로그램 화면에서는 미군 대원들이 완전히 멈춰 선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장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로드리게스 중령의 음성이 무전을 통해 들려왔는데 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었어요. 전장 자체를 해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군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도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전투 개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의 참패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탓에 펜타곤 내부에서는 즉시 재검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우연이거나 한국군이 사전에 우리 작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래서 일주일 후 두 번째 훈련이 급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의 장비들을 총동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차세대 전자전 방어 시스템과 양자 암호화 통신망 그리고 AI 기반 상황 인식 시스템까지 동원했어요. 로드리게스 중령은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한국 지휘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김 대령은 저를 다시 환영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훈련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우리 특수부대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사용했어요. 분산 침투 대신 집중 돌파를 선택했고 전자전 대응 장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우리 대원들이 나타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군이 아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접근할 때마다 조용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를 어딘가로 유도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한국군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한국군 기지에 가까워질수록 홀로그램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와 속도 심지어 각 대원의 생체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하기를 이건 다층 센서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땅속에 묻힌 진동 센서와 공중의 초소형 드론들 그리고 각종 전자 신호 분석 장비들이 서로 연동되어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군이 우리의 새로운 장비들을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전자전 공격 대신 완전히 다른 접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AI 시스템에 가짜 정보를 주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열감지 센서에는 가짜 여론을 보여주고 음향 센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음을 들려주는 식이었죠. 우리 대원들은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실제 상황이 계속 어긋나니까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느라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한국군은 여전히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방해 공작을 중단했어요. 그러자 우리 시스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혼란에 빠져 헤매는 동안 한국군은 조용히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의 목소리에서는 이제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군은 우리와 싸운 게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논 거였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훈련이 끝난 후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로드리게스 중령은 아예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고위 관료들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윌슨 정보분석팀장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며 뭔가 놓친 게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강경파 관료들은 이번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리처드 블랙우드 차관보는 한국이 사전에 우리 작전 계획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우리를 속이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군의 시스템들은 연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특히 실시간으로 우리 장비들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을 하는 능력은 사전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랙우드 차관보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어 불가능한 신흥 위협국이 되었으니 우리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들에게 반박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한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관료들은 벌써 언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고 우리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누군가는 이번 훈련 결과를 기밀로 분류해서 아예 공개하지 말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젊은 분석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어온 추가 정보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첩보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기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가 복원 드론과 AI 실시간 전술 예측 모듈 그리고 지상과 공중을 연동하는 자동 사격 제어 시스템까지 각각이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선 수준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로우 에너지 EMP 무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기존의 EMP 무기와 달리 특정 장비만을 선택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두 번의 훈련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무기였죠. 이제서야 우리 장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무력화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우드 차관보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그는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었다며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반응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발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던 중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제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공식적인 방문은 불가능했죠.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극비리에 한국행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현대 도시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준호 대령의 안내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는데 제가 미군 장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절차를 하나도 생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의 보안 의식이 생각보다 철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도 곳곳에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그들의 눈빛에서는 뭔가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김 대령이 저를 한 연구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최정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가 복원 드론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물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평범한 공학도 같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보여준 첫 번째 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축구공 크기의 드론 하나를 공중에 띄운 다음 일부러 날개 부분을 손상시켰습니다. 보통이라면 추락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드론은 스스로 손상 부위를 진단하고 남은 부분만으로 비행을 계속했어요. 마치 다친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드론이 근처에 있던 부품들을 스스로 찾아서 손상된 부분에 부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최 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결과를 빨리 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했어요.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AI 실시간 전술 예측 모듈이라든지 자동 사격 제어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개발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수준의 기술이면 이미 미국의 일부 시스템들을 뛰어넘은 것도 있었어요. 연구소를 떠나는 길에 최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술의 진짜 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블랙우드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반한파 그룹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언론의 변화였습니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주요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K-무기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어요. 자율살상 무기의 위험성이나 AI 무기 시스템의 통제 불가능성 같은 주제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한 칼럼이었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료가 제공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AI 전쟁 시대에 미국의 진짜 적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배신론이 확산되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단 몇 주 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담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해서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상급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보고서가 회수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우드 차관보가 찾아왔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저를 불러세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면 제 경력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뭔가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2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제가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는 펜타곤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비공식 타진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이었죠. 심지어 중국과의 3자 협력 방안까지 거론되었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동맹을 버리고 과거의 적들과 손잡자는 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반격을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신뢰하는 몇몇 언론인들에게 연락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방부 최고위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거예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차관보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임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블랙우드 차관보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한일 군사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도 한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랙우드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그가 제시하는 모든 근거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우리 공군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한미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한국 기술 분석 영상과 전략적 가치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뮬레이션은 한국을 포함한 경우와 미포함한 경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틀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가 복원 드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과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하는 장면들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이건 CG나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촬영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한국이 포함된 연합군과 그렇지 않은 연합군의 전투 효율성 차이가 무려 300% 이상 났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는 블랙우드에게 한일 협력이 정말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70년간 함께 해온 동맹국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을 표한 거였죠. 그때 합참의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만약 한국 없이 중국과 대치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술적 우위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어요. 블랙우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보여준 그들의 능력이 적이 아닌 아군으로서 활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는 순간 미국은 세계 전장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국방장관은 한동안 제 마지막 말을 곱씹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블랙우드의 한일 협력안은 보류되었고 대신 제가 제안한 한미기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채택되었어요. 심지어 다음 달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텐데 제가 그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펜타곤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몇 주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미쳐서는 난리가 났다고요. 나토에서 서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자랑스러우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군사 저널리스트로 살아왔습니다. 15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로서 나토 회의장에서도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은 냉철함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석력. 그것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온 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장 취재 요청.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썼던 칼럼이 떠올랐거든요. 동아시아에 과장된 마케팅 무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칼럼은 나토 내부에서 꽤 화제가 됐었어요.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는 소식에 대한 분석이었죠. 당시 저는 실전 경험 없는 무기 체계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고 썼습니다. 많은 서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공감했던 내용이었어요. 화면을 내리며 편집장의 지시를 읽었습니다. 다음 주 폴란드 바르샤바행 티켓과 현지 군부대 접촉 허가, 그리고 일주일간의 특별 취재 일정,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칼럼이 논란이 된 이후 폴란드 측에서 직접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수이자 촬영 감독인 줄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줄리앙은 신이 나 있었어요. 젊은 친구라 새로운 경험에 항상 목말라 있었거든요. 줄리앙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제로 볼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무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죠. 저는 화려한 도장만 칠한 장난감을 보게 될 거라며 줄리앙에게 실망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앙의 열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기 전 줄리앙은 한국 방산에 대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고, 폴란드가 큰 돈을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는 왜 수십억 달러를 들여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들이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진 것은 이해했지만 하필 한국산이었다는 점이 의문이었죠. 유럽이나 미국산 무기가 아닌 고작 한국의 장비를 신뢰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바르샤바행 비행기 티켓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가을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죠. 창가에 비친 제 모습도 굳은 표정이었어요. 냉철한 분석가. 그게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와 줄리앙을 맞이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마리우시는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기 직전의 얼굴이었죠. 차에 올라타 약 1시간을 달려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된 훈련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공군 기지 쪽으로는 FA-50 경공격기 몇 대가 대기 중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외관만 번지르르한 무기는 많이 봐왔으니까요. 줄리앙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은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달리 줄리앙은 순수하게 테크놀로지 자체에 감탄하는 타입이었죠. 마리우시가 폴란드 육군 제1기갑여단 사령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코발스키 대령을 만났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제 칼럼을 이미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권했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폴란드 병사들이
K2 전차 주변에서 정비 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상당히 능숙해 보여 살짝 의아했어요. 그리고 훈련장에 도착하자 커다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포격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멀리 설치된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제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첫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완전 작전 태세를 갖췄다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적응에는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3개월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분명 과장된 홍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K2 전차를 한번 시승해보라고 했죠. 좁은 해치로 들어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디지털화된 내부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조준 시스템부터 엔진 반응까지 기술적으로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부대 식당에서 폴란드 장병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산 장비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신뢰를 보였어요. 한 병사는 이전에 쓰던 구식 소련제 장비와 비교하며 K2 전차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운용하기 쉬운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그리고 오후 훈련에서는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무기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줄리앙이 감탄하며 촬영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코발스키 대령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실전에 강한 장비라면 왜 나토의 주요국들이 도입하지 않냐고요.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대 전장을 준비하는 건 스펙 비교가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무기를 사들인 게 아니라 그들의 전투 시스템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덧붙였죠. 바로 이 장비들이 곧 전장을 바꿀 거라고요. 그의 말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모습들이 단순한 과시용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거든요. 무언가 저는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줄리앙이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냐고요? 제가 말했죠. 내일 오전까지 훈련 참관하고 오후에는 바르샤바로 돌아갈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취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날 아침 예정에 없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우리 숙소를 찾아와 급박한 표정으로 전했어요. 훈련 일정이 변경되었다고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실전급 대응 훈련이 갑작스레 추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줄리앙에게 동행을 요청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취재 일정은 바르샤바 근교에서만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거냐며 줄리앙은 이미 눈을 반짝이며 장비를 챙기고 있었죠. 결국 동의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특별 지급받은 안전장비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방탄조끼와 헬멧, 그리고 비상시 사용할 통신장비까지 마치 실제 전장에 가는 것처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기예보는 오후부터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황량해지는 폴란드 동부 평원이 펼쳐졌어요. 줄리앙은 계속해서 창밖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국경지대로 가까워질수록 군 병력과 장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헬리콥터 안에서 코발스키 대령은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고 없는 국경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탄까지 사용한다고 했어요. 물론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긴장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착륙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감되었죠. 이곳의 분위기는 바르샤바 근교 훈련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병사들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마치 실제 전투를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야전 지휘소로 안내받으며 눈에 들어온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장한 K2 전차들이 위장막에 가려져 있었고 K9 자주포 수문이 이미 전방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어요. 상공에선 FA-50 경공격기가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 태세 같았어요. 지휘소 내부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줄리앙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대응 태세라면
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훈련이 정말 예정된 것이냐고요.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요. 정찰 드론이 미식별 무장 집단의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야전 통제소에서는 모든 장비가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장비들이 보여주는 통합력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생생한 취재 현장에 있다는 게 짜릿하기까지 했죠. 오후가 되자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저희를 전방 관측 포인트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K2 전차의 실전 사격과 K9 자주포의 간접 화력 지원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줄리앙은 흥분해서 장비를 점검했지만 저는 잔뜩 긴장했죠. 장갑차를 타고 진흙탕 길을 달려 야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훈련장은 마치 실제 전장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 대의 전차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자주포의 포신은 이미 발사 각도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전장일 수도 있다고요. 줄리앙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군사 저널리스트로서 많은 훈련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실전에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방 관측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는 참호막 내부에 위치한 임시 관측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참호를 지나 들어간 콘크리트 구조물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어요. 내부에는 관측 장비와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코발스키 대령이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될 거라고요. K2 전차의 정밀 사격과 K9 자주포의 간접 화력이 시범을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관측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격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줄리앙은 외부에서 직접 촬영하고 싶어 했고 코발스키 대령도 허락했어요. 안전거리만 유지한다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줄리앙은 신나서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함께 밖으로 나가 맞은편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어요. K2 전차의 포탄이 3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최대한 가까이서 그 순간을 담기 위해 계속 위치를 바꿨어요. 저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완벽한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사격은 K9 자주포였어요. 멀리서 포성이 울려 퍼졌고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표적 지역에 연속으로 포탄이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화력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병사가 뛰어나와 저희에게 소리쳤어요. 미식별 드론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코발스키 대령은 즉시 사격 중단을 명령했지만 마지막으로 발사된 포탄이 아직 공중에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드론 경보와 함께 포탄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포탄이 예정된 표적이 아닌 우리 주변 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송전탑에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송전탑이 무너졌고 그 순간 모든 전자장비가 멈췄어요. 전파교란과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던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연기와 흙먼지로 가득 찼어요. 시야는 5m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졌고 귀는 폭발음으로 멍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혼란 속에서 줄리앙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제 왼쪽 약 20m 지점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통신이 끊긴 상태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즉시 미식별 드론을 격파시키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 즉시 줄리앙을 수색하라고 지시했고 저도 줄리앙이 있었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이 자세를 낮추고 카메라를 챙기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색대가 구성되었고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과 다를 바 없었고 그 속에서 제 동료가 실종됐어요. 줄리앙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은 제게 관측소로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그곳이 더 안전하니 전문 구조팀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줄리앙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어요. 연기가 거치고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줄리앙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송전탑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고 땅은 포탄의 충격으로 파여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줄리앙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줄리앙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5년간 함께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닌 친구였고 제가 책임져야 할 후배였습니다. 그런 줄리앙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구조팀은 드론과 열감지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계속해서 줄리앙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전도 끊긴 상태였고 구조팀이 투입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조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30분 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 중이던 K808 장갑차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즉시 저를 데리고 발견 지점으로 향했죠. 진흙탕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줄리앙이 무사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K808 장갑차가 참호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그곳은 작은 방파제 뒤편의 송수관 틈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줄리앙을 발견했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송수관 틈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흙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재빨리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절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줄리앙이 발견된 곳을 살펴보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포탄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그를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틈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가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불과 몇 센티미터만 차이가 났더라면 줄리앙은 그 무게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줄리앙을 들것에 실어 응급처치 천막으로 옮겼어요. 저는 바짝 따라붙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줄리앙의 몸에서 방탄조끼와 헬멧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방탄조끼에는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조끼가 없었다면 그 파편들이 그의 몸을 관통했을 거예요. 의무병이 줄리앙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단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과 약간의 출혈만 있었어요. 그의 목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추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했습니다. 줄리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아마도 미확인 드론과 마지막 포탄 발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기자라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다 우리가 자처해서 따라온 거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죠. 다만 줄리앙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줄리앙을 이동식 야전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그의 옆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 비로소 그의 눈꺼풀이 깜빡였어요.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의료진이 즉시 줄리앙을 진료 테이블로 옮겼어요. CT 촬영이 가능한 이동식 의료 장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인지 놀랐어요. 이런 최전방에서 이렇게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줄리앙이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그의 장비를 정리했어요. 놀랍게도 카메라는 거의 무사했습니다. 방수 케이스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방탄조끼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끼를 뒤집어 안쪽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땀에 젖은 라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방탄조끼였던 겁니다. 그것도 최신 다중충격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고급 모델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산 장비가 제 친구의 목숨을 구했다니. 코발스키 대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체계라고 했었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줄리앙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폭발 상황과 1시간의 수색 그리고 K808 장갑차와 열감지 드론을 이용한 구조 과정까지. 줄리앙은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취재하러 온 장비에 의해 구조되다니
아이러니하다고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어요. 단지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줄리앙이 착용했던 헬멧과 방탄조끼 덕분에 심각한 부상을 면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방탄조끼의 다중충격 시스템이 폭발의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쓴 칼럼에서 한국산 장비를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제 앞에서 친구의 목숨을 구했어요. 줄리앙의 회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기지 않겠다고요. 제대로 알아봐야 했어요. 한국산 방위 장비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왜 폴란드가 그토록 신뢰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줄리앙이 회복되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편집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줄리앙의 사고와 구조 과정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리뷰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결국 서울행 항공권과 2주간의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줄리앙에게는 파리로 돌아가 충분히 휴식하라고 했어요. 그는 아쉬워했지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대신 그 장비를 만드신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흐린 가을 오후였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체계적인 면모가 느껴졌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첫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의 미팅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제 비판적인 칼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태도였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신감이 의외였습니다. 첫날은 방위사업청의 정책 브리핑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방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개요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철학을 추구했다고 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최우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모든 군사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무기 시스템 개발부터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기술적 우위보다 생존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북한과의 국경이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군사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려함보다 신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야전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실제 장비들의 테스트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내구성 테스트와 K9 자주포의 연속 발사 시험, 그리고 방탄 장비의 충격 테스트까지 모든 테스트는 극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어요. 비나 눈 그리고 지늘까지 극한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놀라웠던 건 방탄 장비 테스트였어요. 줄리앙이 입었던 것과 같은 모델의 방탄조끼가 다양한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총탄뿐 아니라 폭발 파편, 충격파까지 고려한 설계였어요. 그런 세심함이 줄리앙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기서 국방부의 전략기획관을 만났고 그는 저에게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존 시스템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과 운용체계 그리고 훈련 방식까지 포함된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병사들이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문득 육군사관학교를 한번 방문해 볼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미래 장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운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전술 시뮬레이션에서도 승리 조건은 적군 섬멸이 아니라 아군 생존율이었습니다. 교관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군사교리는 병사 한 명의 생명이 무기 10대보다 가치 있다는 철학에 기반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장비와 시스템은 병사를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폴란드에서 봤던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국산 장비를 그토록 신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겠죠. 강의가 끝나고 한국 청년 장교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왜 그토록 헌신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것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장비 하나하나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생존과 보호라는 철학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줄리앙의 목숨을 구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핵심은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가 구하는 생명이라는 가치였던 겁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그간 쌓여있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줄리앙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나토에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한 특별 브리핑이 열린다는 공지가 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발표를 맡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 바로 나토 본부로 향했어요. 특별 브리핑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줄리앙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제 발표를 직접 듣고 싶다며 나온 것이었죠.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녹취록 그리고 현장 영상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가장 고심했던 건 어떻게 제 생각이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브리핑 당일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폴란드뿐 아니라 발트 3국과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컸던 겁니다.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의외의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몇 개월 전 제가 쓴 칼럼에서 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동아시아에 과장된 마케팅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잠시 침묵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제가 군사 저널리스트로서 15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발표를 진행하며 폴란드에서의 경험과 줄리앙의 사고와 구조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K808 장갑차와 열감지 드론이 줄리앙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한국산 방탄조끼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구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방문한 시설들과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공유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생존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에서의 효율성과 생존성에 초점을 맞춘 철학이 모든 장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학을 이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핵심은 기술이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 만난 젊은 장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진솔한 미소와 자부심 넘치는 눈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장비가 다른 나라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이어졌고 질의응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 대표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폴란드의 경험과 장비의 실전 성능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품었던 의심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산 장비의 나토 표준 호환성 문제를 지적한 거였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 통합성을 갖추고 있다고요. 폴란드에서 본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아시아 계열인 듯한 기자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선도적 위치에 올라섰다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체코 대표단은 즉시 폴란드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비판했던 그 장비들이 이제는 나토 내에서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에 폴란드 대표단의 코발스키 대령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의 제 태도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변화였죠. 대령은 다음 달에 있을 대규모 나토 합동훈련에 한국 장비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며 취재 오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줄리앙과 함께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그는 제 발표를 지켜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냉철한 분석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저널리스트로 보였다고요. 가슴으로 쓴 기사가 머리로 쓴 기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발표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특별 기획 시리즈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한국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었죠.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써나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분석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